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, 바로 이 국내 주식 장기 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가능성입니다. 최근에 대통령이 관련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요, 꽤 구체적인 논의들이 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어떤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지, 또 그 내용은 뭔지, 그리고 이게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바로 당신에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. 정부가 내세우는 목표는 명확해 보입니다. 국내 주식 시장의 매력도를 좀 높여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자금이 부동산 같은 특정 자산으로만 쏠리는 현상, 이걸 좀 완화해보겠다 이런 거죠. 자, 그럼 가장 먼저 주목받는 부분부터 시작해볼까요? 그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, 이 배당소득세 관련 논의입니다. 현재는 배당받으면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죠? 네, 현재 시스템은 이렇습니다. 1년 동안 받은 배당금하고 이자, 이걸 합친 금융소득 있잖아요. 이게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은 이제 당신의 다른 소득,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, 이런 모든 소득이랑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. 아, 합산해서요? 네, 문제는 이 종합소득세율이 소득이 높을수록 엄청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죠. 최저 6%에서 시작해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최대 45%까지. 여기에 또 지방소득세 10%를 더하면요, 실제 부담세율은 6.6%에서 최고 49.5%에 달해요. 와, 거의 절반 가까이. 그렇죠. 쉽게 말해서 배당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이 이미 높아서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분들, 이런 분들일수록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나는 구조인 겁니다. 그렇군요. 배당을 많이 받아도 세금 때문에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.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자는 건가요? 여기서 뭔가 좀 흥미로운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? 아예 따로 떼어내서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자. 이게 바로 분리과세 도입입니다. 아, 분리과세? 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리과세를 할 때 적용하는 세율 자체도 지금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이 45%잖아요. 이거보다 훨씬 낮은, 예를 들면 25% 수준, 이런 단일 세율이나 아니면 좀 낮은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. 분리과세에다가 세율 인하까지. 와, 이게 시행된다면 파급력이 상당하겠는데요? 특히 어떤 투자자들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까요? 맞습니다. 아무래도 가장 큰 혜택을 볼 걸로 예상되는 그룹은 고소득자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이겠죠. 예를 들어서요, 다른 소득이 워낙 많아서 이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그 45%를 적용받는 투자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. 네네. 지금은 배당소득 1억 원을 받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잖아요. 근데 만약에 25% 분리과세가 딱 적용된다면 세율이 무려 20%포인트나 낮아지니까 세금 부담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거죠. 확 줄어드네요, 정말. 그렇죠. 이건 단순히 세금을 깎아준다,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, 투자 전략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뭐랄까, 배당 수익률 높은 주식에 좀 길게 장기간 묻어두는 그런 투자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거죠. 확실히 장기 배당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는 있겠네요.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결국 고소득층한테만 유리한 부자 감세 아니냐,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 시각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세금 감면 혜택의 절대적인 크기를 보면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자산가에게 더 크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. 정책당국 입장에서도 이런 비판이랑 또 제도의 원래 취지 있잖아요. 장기 투자 문화 확산, 이 효과를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 거냐, 이 고민이 깊을 겁니다. 예를 들면 특정 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던가, 아니면 보유기간 길이에 따라서 세율을 좀 다르게 한다던가. 기간별 차등 같은 거요? 네, 그런 보완책이 같이 논의될 수도 있겠죠.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율될지 좀 지켜봐야 합니다. 그렇군요. 배당소득세 변화 가능성하고 함께 또 하나의 큰 축으로 논의되는 게 바로 ISA,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혜택 강화라고 들었습니다. 이쪽은 또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? ISA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하고 계신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데요. 여기서도 혜택을 대폭 늘리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.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에요. 첫째는 비과세 한도를 아주 크게 올리는 겁니다. 지금은 ISA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나 배당, 주식 팔아서 남긴 차익,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,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 한도를 각각 500만 원 일반형,
그리고 1,000만 원, 서민형, 농어민형으로 2배 이상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와, 1,000만 원까지요? 네. 그러니까 세금 없이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수의 크기가 훨씬 커지는 거죠. 비과세 한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 자체, 그러니까 납입 한도도 늘린다고요? 맞습니다. 그게 두 번째 핵심 변화인데요. 현재는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만 ISA에 넣을 수 있고 계좌를 쭉 유지하는 동안 총 1억 원까지만 넣을 수 있게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. 네. 그런데 이 연간 납입 한도를 4천만 원으로 그리고 총 납입 한도는 2억 원으로 각각 2배씩 늘리자는 겁니다. 연 4천에 총 2억. 엄청나네요. 그렇죠. 이건 단순히 세금 혜택 폭만 넓히는 게 아니고요. 훨씬 더 큰 규모의 자산을 이 ISA라는 절세 우산 아래에서 굴릴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매년 4천만 원씩 딱 5년만 꾸준히 넣어도 총 2억 원의 원금을 ISA 안에서 굴리면서 비과세,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.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훨씬 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. 와, 연 4천, 총 2억이면 정말 파격적인데요. 근데 이게 뭐랄까 이렇게 한도를 크게 늘리는 게 과연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? 어쩌면 이것도 역시 자산이 좀 많은 분들한테 더 유리한 제도가 되는 건 아닐까,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. 아, 좋은 지적이십니다. 사실 연간 4천만 원을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. 따라서 이 혜택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는 상대적으로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층에게 좀 더 집중될 수 있다.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겁니다. 그렇죠. 다만 이제 정책 설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파이를 키워놓음으로써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좀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ISA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꼭 한도를 꽉 채우지 않더라도 기존보다는 훨씬 유연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, 이거는 모든 가입자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거든요. 아, 예를 들면요. 목돈이 생겼을 때 일부를 ISA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는 거죠. 그렇군요. 장기 투자를 위한 판을 좀 더 크게 깔아주겠다, 이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.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어린 자녀들을 위한 ISA, 주니어 ISA 도입 이야기도 솔솔 나오던데요. 이건 또 어떤 개념인가요? 네, 주니어 ISA 도입 검토, 이것도 이번 세제 개편 논의에서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. 기본적인 구상은 이거예요. 부모가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ISA 계좌를 만들어주는 거죠. 그리고 여기에 돈을 넣어줄 때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입니다. 아, 증여세 면제까지요? 네. 이렇게 모인 돈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, 예를 들어 만 18세까지는 인출 없이 계좌 안에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걸로 계속 굴리는 겁니다. 그리고 만 19세 이후부터 자녀가 학자금이나 사회 초년생 자금 같은 걸로 필요할 때 직접 찾아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예요. 증여세 면제 혜택까지 준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좀 장기적인 자산을 물려주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겠는데요. 그렇습니다. 단순히 세금 혜택을 넘어서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자녀 세대의 금융교육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. 어릴 때부터 부모가 만들어준 계좌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복리의 마법이라는 걸 일찍부터 체감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. 아, 교육적인 효과도 있겠네요. 네,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투자 문화를 사회 전반에 좀 뿌리내리게 하려는 시도이기도 하고요. 물론 이것 역시 그 금수저 논란이라고 하죠.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자녀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, 이런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. 그렇죠. 따라서 증여세 면제 한도라던가 가입 조건 같은 걸 어떻게 설정하느냐,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듣고 보니 ISA 종류가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. 이건 또 뭔가요?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ISA라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현재 ISA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중개형, 그리고 금융사에 맡기는 신탁형하고 일임형,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. 여기에 네 번째 유형으로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로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국내 투자형이요? 네, 이름 그대로예요. 이 계좌에 넣은 돈으로는 국내 상장 주식, 국내 주식형 펀드, 국내 ETF, 이런 식으로 오직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방식입니다. 아니, 왜 굳이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하는 거죠?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?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. 근데 정책 당국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.
기껏 세금 혜택 주면서 ISA로 자금을 유도했는데 그 돈이 전부 다 해외 주식이나 해외 펀드로 빠져나가 버리면 어떨까요? 아, 국내 증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에는 좀 그렇죠.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국내 투자형이라는 새로운 옵션을 만들고 어쩌면 이 유형에 대가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더 줘서라도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 시장에 좀 더 머물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아, 흥미롭네요. 이건 그냥 상품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방향성을 좀 뚜렷하게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겠군요. 투자자에게 선택지를 더 주는 건지 아니면 사실상 국내 투자를 유도하려는 약간의 넛지 같은 건지 생각해볼 지점이네요. 정확합니다. 이게 투자자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지는 결국 이 국내 투자형 ISA에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 여기에 달렸을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비과세 한도를 다른 유형보다 더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납입 한도 자체를 더 늘려준다거나 이런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네. 하지만 만약에 혜택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면 글쎄요, 투자자들은 여전히 글로벌 분산 투자가 가능한 기존 ISA 유형을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해보죠. 배당소득 분리과세랑 세율이나 가능성, ISA의 비과세 및 납입한도 대폭 확대, 여기에 더해서 자녀를 위한 주니어 ISA 신설 검토, 그리고 국내 투자에 특화된 새로운 ISA 유형 추가 가능성까지. 와, 정말 많은 변화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네요.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장기 투자를 고민하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? 네,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요. 이 모든 방안들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. 바로 국내 증시의 장기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것. 그러니까 단기 매매 차익보다는 꾸준한 배당 수익이나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하는 투자자들한테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죠. 장기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. 그렇죠. 배당세 부담을 줄여주고 ISA라는 그 강력한 절세 계좌의 활용도를 극대화해서 시중에 있는 자금이 단기 부동 자금이 아니라 장기 투자 자금으로 국내 증시에 흘러 들어오도록 그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입니다. 이게 처음에 언급했던 정부 목표, 즉 증시 활성화하고 부동산 쏠림 완화, 이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향이죠. 네. ISA를 통해서 꾸준히 장기적인 목돈 만들기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런 제도 변화는 당신의 투자 수익률과 전략에 직접적이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지금부터라도 이런 변화의 방향성을 좀 인지하고 만약 실행된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그림을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들은요,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라는 점, 현재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논의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앞으로 공청회라던가 전문가 의견 수렴, 또 국회 논의 과정 이런 걸 거치면서 세부 내용이 달라지거나 도입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요, 이 논의와 관련해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. 과연 이렇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들이 도입된다면 정말 사람들의 투자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의미 있는 장기 자금이 국내 증시로 꾸준히 유입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금리 변동이나 기업 실적 전망 혹은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제 위기 같은 다른 거시적인 변수들이 여전히 투자 결정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게 될까요? 더 나아가서 이 혜택들이 현실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말이죠. 당신의 투자 목표나 기간, 위험 감수 성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말이죠. 어떤 ISA 종류, 기존형 아니면 국내 투자형 이걸 선택하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자산, 고배당주, 성장주, 국내 ETF 어떤 걸 담아가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최적의 전략이 될지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아, 그게 중요하겠네요. 네, 단순히 제도가 바뀐다는 사실을 넘어서 나에게 맞는 활용법을 찾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와 함께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둘러싼 이 중요한 정책 변화 가능성을 깊이 있게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